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 다시 돌아온 칠링제이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쪽 업계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근 투 더 본, 빛 투 더 코 투 더 인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하시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여기 웹3 영상을 보고 오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재밌게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칠링제이의 코인 레벨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 일단 어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트라는 것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고요. 코인은 뭐 그냥 동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로 전송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현대사회에 인터넷이 생긴 다음에 나온 그런 단위죠. 그럼 돈이라는 것은 지금도 쓰고 있지만 돈의 역사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What is money? 기원전 350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의 특성은 durable, 내구성이 있고, transferable, 이전할 수 있고, divisible, 나눌 수 있고, scarce, 희소성이 있고, recognizable, 인식할 수 있고, fungible, 대체 가능한 그런 특성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거는 모두 다 아는 것처럼 금, 골드입니다. 처음에 인류가 물물 교환을 시작해서 이제 금이라는 가치 저장 수단을 교환 매개체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조금 화학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은 금속, 메탈은 자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소를 사용하다 보니 reactivity series, 금속의 반응성 중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금을 사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치 저장 수단이나 교환 매개체로 사용이 될 때 녹 같은 게 쌓이면 안 되겠죠. 그 이후에 인류가 근본 위제라는 거를 실행을 하였는데요. 근본 위제라는 것은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2차 대전 종료 후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1944년에 탄생한 브레이튼 우즈 체제가 바로 그것이고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되 그 가치를 금괴 1온스 35달러로 고정을 했는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dollars in gold라는 문구가 있죠. 20세기 초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일종의 교환증 역할을 했었는데요. 화폐 가치를 금과 연동하는 근본 위제가 적용됐던 시기입니다. 달러는 금을 담보로 한 일종의 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71년에 근본 위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닉슨 쇼크가 발생합니다. 1971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국 달러와 금 사이의 태환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 통화 제도에는 금은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갖고 있게 되지 않게 돼버리죠. 연방준비제도, 연준, 페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달러를 어떤 것과도 고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연준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만큼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발행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원유가 금을 대체 담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 미국은 재빠르게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모종의 합의를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을 달러로 결제하고 그로 인해 축적되는 외환 보유액을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군사적 안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원유 수입을 위해서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제준비금 International Reserve의 구성을 보면 통상적으로 미국 채권이 절반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유로 채권, 일본 국채, 영국 국채, 그리고 금괴 등이 차지를 하는데요. 이러한 자산 중 타 국가의 채무가 아닌 자산은 금괴가 유일합니다. 타 국가의 국채는 발행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자산임을 인지하면 한 국가의 부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의 신용을 전제로 한 자산으로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금을 리저브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 즉 페이퍼머니, 화폐라는 것이 중앙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자료화면과 같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돈을 계속 찍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달러의 퍼체이징
퍼체이징 파워, 즉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볼게요. 비트코인은 금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한 금의 단점들, 보관성, 이동의 불편함, 압수 위험 등을 해결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요. 왜 이게 가능한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백서를 보시면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 시스템이라는 내용인데요. 즉 이것은 탈중앙화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신용이라는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신용이 없는 신용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하였는데요. 즉 제3자가 관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2008년 10월 28일에 세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2008년은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바로 그 해였죠. 한편으로는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은행의 현재 지급 준비율은 7%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은행에 100만 원을 예치를 하면은 제가 예치한 100만 원 중 7만 원을 제외하고 은행은 다른 사람한테 또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평상시에는 예치금이 많아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예치금을 찾는다고 하면 은행은 줄 수 있는 돈이 없게 돼버리는데요. 이걸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 인터넷 뱅킹을 많이 쓰고 있죠. 제가 계좌에 1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을 보내면 은행이라는 제3자가 중간에서 제 계좌에서 100만 원을 빼고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을 추가하고 그런 장부를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은행 데이터베이스가 다 날아가 버리면 장부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제 계좌에 있었던 돈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비트코인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화된 제3자를 빼버린 겁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컴퓨터에 놔둬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몇 대가 없어진다고 한들 단 하나의 컴퓨터만 남아있다면 모든 데이터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즉 데이터를 분산 저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모든 장부를 블록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요. 또한 우리는 비트코인이 어디 지갑에 얼마나 있는지 어떤 블록이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투명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바로 채굴자입니다. 채굴자들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들인데요. 장부 기록을 기여하는 사람들이 채굴자라는 것이죠. 어려운 컴퓨터 문제들을 풀어서 블록이 형성이 되고 블록 안에서 장부가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을 제일 빨리 생성하는 사람들에게 리워드를 비트코인으로 주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보안 안전성이 높은 이유는 정보가 중앙 집중된 한 곳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참여자들한테 분산돼 공유하고 나눠 가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과연 몇 개나 존재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은 희소성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물론 희소성에서 오는 가치도 있겠지만 희소성이 있다고 다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18세기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정치 경제학자이자 윤리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르면 부라는 것은 노동이 만든다고 얘기를 하였고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은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빵집 사장이 빵을 만드는 목적은 소비자들에 대한 자비가 아니고 개인의 사리 사욕 추구이지만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빵을 사고 사장은 돈을 벌고 또 시장은 또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사람의 이타심보다 이기심에서 오는 걸 활용한 것입니다. 믿음과 2100만 개로 한정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특성이 채굴자들부터 돈을 버는 목적으로 채굴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된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해 줍니다. 바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의 가치 전달이죠. 그러한 효용에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즉 사람의 이기심 그리고 노동, 즉 채굴이 비트코인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채굴 행위가 없다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를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가치를 전달하거나 저장하기에는 적합한 자산이 되지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24시간 운영을 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거래를 할 수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기축통화이며 인터넷상의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한 자산군입니다. 비트코인은 아까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돈의 특성을 모두 다 가지면서 중앙화된 특정 집단에 검열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2군데나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 자산군 탑 10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씨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계절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거려도 1비트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영원히 1비트라는 것이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10년 후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얘기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무엇일 거라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런 곳에 돈과 시간을 할애할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인류는 항상 돈이라는 걸 필요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사실이고요. 이상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칠링제의 코인 레벨 업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포에버!